똑같이 늙어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갈수록 비참해지고 어떤 사람은 귀티가 흐를까요? 그 결정적 차이는 딱 이것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 차이가 돈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건강 때문인 줄 알았고 잘난 자식 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지켜보니 결국 사람을 완전히 갈라놓는 건 전혀 다른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사람을 보면 그 한 가지가 눈에 바로 보이더군요. 며칠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였습니다. 같은 층 박순옥 씨가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서 계시길래 무거우시겠어요. 하나 들어드릴까요?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순옥 씨가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이 정도는 혼자 들어요. 그 순간 아직이라는 말이 제 가슴을 철썩 때렸습니다. 우리 나이에 아직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아직은 걸을 수 있다. 아직은 밥을 해 먹을 수 있다. 아직은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산다. 겉으로는 담담한 말인데 속으로는 이게 언제까지 갈까 하는 불안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질 때가 있죠. 내 인생의 좋은 날들은 다 지나간 건 아닐까? 이제부터는 하나씩 빼앗기기만 하는 건가? 자식들 다 키워보내고 평생 붙잡고 있던 자리까지 내려놓고 나면 손에 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우리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여유로워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돈을 자랑하지도 않고 자식을 내세우지도 않는데 그분 곁에만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오랫동안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딱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한 가지를 솔직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점점 무너져 내리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더 강하고 단단해지는지, 그 결정적인 갈림길이 정확히 어디인지 오늘 끝까지 함께 보시면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를 되찾는 법. 우리 세대한테 자식은 뭔가요?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껴도 자식 배불리는 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밤잠 설쳐가며 키운 그 세월, 내 청춘을 통째로 바쳐도 아깝지 않았던 목숨보다 더 귀한 내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장성해서 제 살림을 차려도 우리 마음은 쉽게 놓이지 않죠. 며칠 연락이 뜸하면 괜히 마음이 쓰이고 며느리 목소리 톤이 조금만 달라져도 온종일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66세 박명자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명자 씨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친 분이에요.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니까 손주 둘까지 도맡아 키웠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유식 만들고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저녁엔 반찬까지 해놓고 돌아오는 생활을 7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명자 씨가 아들 집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우유를 발견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놔두니 애들 먹으면 어쩌려고. 명자 씨로선 당연한 말이었죠. 그런데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던 며느리가 앞치마를 탁 벗어던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냉장고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예능 웃음소리만 허공에 떠돌았죠. 명자 씨는 신발을 신으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40분 동안 창밖을 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다고 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그 집에 쏟은 7년이 결국 이 한마디로 돌아오는 건가? 가슴팍에 돌덩이가 내려앉은 것처럼
숨이 막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 걸까요? 정신의 학자 머레이 보웬이 제안한 가족체계 이론에 자기 분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타인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나를 독립된 존재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이 분화가 부모, 자녀 사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돼버려요.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 같고, 자녀가 흔들리면 내가 무너진 것 같죠. 그러니까 며느리의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밀어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미국 코넬 대학교의 칼 필레머 교수가 70세 이상 노인 1200여 명을 인터뷰한 연구가 있어요.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매달리는 대신 자기만의 활동과 인간관계를 따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녀를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독립한 성인으로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자식들이 못 살 거라는 생각,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자식에 대한 헌신이 곧 나의 가치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자식의 인생에 얹혀 사는 사람이 되기 쉽더라고요. 명자 씨는 그날 이후 아들 집 방문을 끊었어요. 대신 구청 수채화반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주 생각에 붓을 잡아도 손끝에 힘이 안 들어갔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서 강사가 명자 씨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 색감 되게 좋은데요? 다음엔 좀 더 크게 그려보세요. 명자 씨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누군가한테 잘한다는 말을 들은 게 몇 년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고요. 그때 명자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고 해요. 아, 나한테도 명자라는 이름이 있었지. 그런데 바로 모든 게 풀린 건 아니었어요. 수채화를 배우면서도 손주 사진을 들여다보며 울컥하는 밤이 있었고, 아들한테 먼저 전화할까 말까 하루에 10번씩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2달쯤 지나서야 겨우 리듬이 잡혔어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자 씨가 제 삶을 찾기 시작하니까 먼저 연락이 없던 며느리가 전화를 해왔어요. 어머니, 주말에 손주들 데리고 갈게요. 그림 구경도 하고요. 자식과의 거리는 줄이는 게 아니라 비워주는 거더라고요. 내가 내 이름으로 서 있을 때 자식들은 비로소 부모를 존경할 이유를 찾게 돼요. 자식에게 넘겨줬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 그게 첫 번째 습관이에요. 오늘부터 자식한테 전화 한 번 덜 하는 대신 그 시간에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거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2번째, 입을 닫으면 비로소 들리는 것들. 우리 나이가 되면 할 말이 참 많아져요. 내가 겪어본 세상, 내가 넘어져 본 고비, 그리고 후배나 자식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안타까워서 자꾸 입이 열리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걸 참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 말이 상대에게 와닿는 경우가 과연 몇 번이나 됐을까요? 대부분은 잔소리라는 벽에 막혀서 내 진심은 전달되지 않고 관계의 거리만 한 뼘씩 벌어졌을 겁니다. 71세 이경수 씨는 젊은 시절 건설 현장 소장까지 올라간 분이에요. 은퇴 후에도 동네 조기축구회, 산악회, 동창 모임까지 세계를 돌며 사람들 사이에서 늘 목소리가 컸죠. 모임에 가면 경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수백 명을 지휘하던 이야기,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간 이야기, 투자해서 재미 본 이야기. 경수 씨 본인은 경험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산악회 정기 산행 공지가 단체 채팅방에 올라왔는데 경수 씨한테만 개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총무한테 전화를 했더니 잠깐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젊은 회원들이 좀 부담스럽다고 해서요. 경수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리는 거실이 갑자기 무덤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내가 가르쳐 준다고 생각했는데 남들 눈에는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노인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게 배신감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어요. 수치심이었습니다. 평생 사람들 한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아차린 거죠. 저도 비슷한 적이 있어요. 자식이 고민을 이야기하길래 제가 아는 걸 한참 말해줬는데 자식이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나는 답을 원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내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한테는 내 말이 벽처럼 느껴졌던 거였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중간에 한마디도 안 끼우고 들어준 게 언제였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보다 까마득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해요. 내 이야기를 할 때는 나만 신이 나요. 듣는 사람은 정반대죠. 상대가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면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라고 느끼면서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누군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면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기고 저절로 가까워지고 싶어져요. 경청이라는 게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방한테 나는 내 편이야 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경청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유능한 게 아니더라고요. 말을 아끼는 사람이 결국 사람을 얻어요. 경수 씨는 그 일 이후로 모임에 나가면 입을 먼저 여는 대신 상대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 처음엔 입이 근질근질해서 허벅지를 꼬집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전에는 경수 씨가 말을 시작하면 하나둘 자리를 뜨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경수 씨 옆자리를 먼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기축구의 막내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수 형님은 말을 안 해도 옆에 있으면 편해요. 물론 매번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경수 씨도 가끔 옛날 습관이 튀어나와서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고 집에 돌아와서 아, 또 그랬구나 하고 혼자 쓴웃음을 짓는 날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전과 다른 건 하나 있어요. 그런 날이 왔을 때 자기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경수 씨가 결국 얻은 건 뭘까요? 말을 줄였을 뿐인데 세상에서 가장 얻기 힘들다는 존경이라는 선물이 돌아오더라고요. 인생의 후반전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대화의 주도권을 과시에 쓰지 않고 상대에게 비워주는 시간이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3초만 멈추고 먼저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한마디가 관계의 공기를 바꿔놓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의 거리를 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관계에서 주도권을 찾았어도 정작 내 안이 텅 비어 있으면 그 빈자리가 다시 불안으로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우리 나이가 되면 새로운 걸 시작하기가 겁이 나요.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나 어차피 돌아서면 다 까먹는데. 이 말이 입에 붙어버린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새로 산 공기청정기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설명서를 3번을 읽어야 했고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은 도통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싶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새로운 걸 못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배우기를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안에 무언가가 빠른 속도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67세 최영호 씨는 기계 설비 분야에서 35년을 일한 전문가였어요. 현장에서 영호 씨 이름 석자면 어디 가서 안 통하는 데가 없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당에 가면 종업원 대신 번쩍번쩍 빛나는 키오스크 화면이 서 있고 병원 접수도 앱으로 해야 하고 심지어 동네 슈퍼 계산대에서도 카드 꽂아주세요. 대신 QR 찍어주세요라는 말이 나와요. 영호 씨가 키오스크 앞에서 메뉴를 못 찾아 버벅거리고 있는데 뒤에 줄 선 20대 청년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팔짱을 끼는 거예요. 영호 씨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35년 동안 수백 톤짜리 설비를 다루던 손이 화면 하나를 못 눌러서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영호 씨는 식탁에 앉아서 아내가 차려준 밥을 한 숟갈도 못 떴어요. 젓가락을 집은 손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그 상태로 석 달을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고 점심을 먹고 다시 TV를 보다가 저녁을 먹고 잠을 자는 생활.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도 응 몰라 이 두 마디만 반복했죠. 그러다 어느 날 영호 씨 아내가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서 어르신 디지털 배움터라는 전단지를 가져왔어요. 영호 씨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한마디를 했어요. 여보, 거기 가면 키오스크로 햄버거 주문하는 것도 가르쳐 준다더라. 키오스크?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어요. 영호 씨는 다음 날 아침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벽에 부딪혔어요. 손주뻘 되는 강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는데 한 단계를 넘기면 앞 단계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옆에 앉은 70대 여사님이 척척 따라하는데 영호 씨만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강사가 다가와서 어르신,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하니까 영호 씨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허공을 맴돌기만 했어요.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누르는 것 자체가 두려웠던 거였어요. 35년 경력의 기술자가 24살한테 고개를 숙이고 배우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그마저도 못 따라가니까 머리가 뜨거워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다른 수강생들이 다 나간 뒤에 영호 씨가 혼자 남아서 키오스크 연습기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더듬더듬 눌러봤는데 메뉴 선택까지는 갔다가 결제 화면에서 막혔어요.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었죠. 영호 씨는 화면을 끄고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역시 난 안 되는 사람이야. 이틀째 영호 씨는 복지관에 안 나갔어요. 아내가 오늘 수업 안 가요? 하니까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댔습니다. 사실 몸은 멀쩡했어요. 다시 못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거였죠. 소파에 다시 누워서 TV를 켰는데 채널을 돌려도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키오스크 화면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어요. 영호 씨가 식탁에 앉으니까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뭔가가 놓여 있었어요. 복지관 전단지였습니다. 아내가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접힌 자국이 있는 걸 보니 어제 쓰레기통에서 꺼낸 거였죠. 아내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전단지를 식탁 위에 놓아둔 것뿐이에요. 영호 씨는 그 전단지를 한참 내려다봤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전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그날 수업에서 영호 씨는 강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첫날 결제 화면에서 막혔는데 거기부터 다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강사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도 한 번에 안 됐습니다. 2번 실패하고 3번째에 겨우 결제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나흘째, 닷새째 계속 나갔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영호 씨가 혼자 힘으로 키오스크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어요. 화면에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글자가 떴을 때 영호 씨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커피 한 잔이 그렇게 뿌듯할 줄 몰랐거든요. 이틀 만에 성공한 게 아니라 한 번 포기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일주일 만에 겨우 해낸 거예요. 그래서 더 뿌듯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나이 들면 뇌가 굳어서 새로운 걸 못 배운다고 믿었는데 최근에 밝혀진 건 다릅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경험할 때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시니어들이 단순히 사교 활동만 하는 시니어들보다 머리가 또렷한 상태를 더 오래 유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뇌는 계속 자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배우지 않으면 늙는 게 아니라 멈추는 거더라고요. 멈춘 뇌는 늙고 멈춘 마음은 시드는 법이에요. 영호 씨는 지금 직접 영상 편집을 해서 옛 직장 동료들한테 안부 영상을 보내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장도 보고 손주한테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직접 골라서 보냅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이 사람이 요즘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는지 모르겠다고. 3달 동안 몰라밖에 안 하던 사람이 배움 하나로 입이 열리고 표정이 살아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호 씨도 여전히 새 앱이 나오면 헤매고 업데이트가 되면 어제 배운 게 소용없어지는 날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짜증이 치밀어 오르죠. 그런데 예전과 다른 건 모르면 또 물어보면 되지라는 말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배움의 시작이에요. 배움은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다 아는데 뭘 배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치고 표정이 밝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인생이 잘 풀리는 분들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그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 한마디가 굳어가는 뇌를 깨우고 주변 사람들을 내 곁으로 불러 모으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내일 당장 거창한 걸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휴대폰 기능 하나를 새로 익혀보는 것, 한 번도 안 가본 산책길을 걸어보는 것, 이런 아주 작은 시도면 충분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게 3번째 습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뇌가 아무리 깨어나도 마음속에 풀지 못한 매듭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주도권을 빼앗긴 채 살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번에는 그 매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째, 과거라는 짐을 내려놓는 사람이 멀리 간다. 심리학자 제임스 페네베이커 교수는 수십 년간 감정 표현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가 발견한 사실 중에 인상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속에 묻어둔 감정을 글로 쓰거나 말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병원 방문이 줄어드는 등 건강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감정은 속에 가둘수록 독이 되고 밖으로 꺼낼수록 약이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냈냐면요. 우리 나이에 인생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건 지금 당장의 고난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원망이거든요. 그때 그 집을 샀어야 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식한테 좀 더 잘해줄걸?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새벽마다 눈을 뜨게 만들고 멀쩡히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멈추게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젊은 날의 실수가 문득 떠오르면 이불 속에서 혼자 주먹을 쥐고 눈을 질끈 감았던 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69세 한순자 씨는 14년 전 남편과 사별했어요. 남편이 쓰러진 날 순자 씨는 친구 모임에 나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택시를 탔는데 도착했을 땐 이미 늦은 뒤였어요. 중환자실 침대 위에 누운 남편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손을 잡고 한마디도 못했어요. 입술이 굳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순자 씨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내가 그날 집에 있었으면, 내가 좀 더 일찍 병원을 가라고 했으면, 만약에라는 단어가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순자 씨의 목을 조였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와도 음식을 차려놓고는 부엌 구석에 서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같이 앉아서 드세요 하면 고개만 저었죠. 웃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14년 동안 순자 씨의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앉던 자리에 항상 쿠션이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못하게 했습니다. 남편을 보내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벌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문화센터에서 심리학 교양 강좌를 듣게 되었어요. 거기서 인지 재구성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사실을 바라보는 나의 해석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순자 씨의 죄책감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날 내가 집에 있었어도 남편을 살릴 수 있었을까? 의학적으로 보면 급성 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이 지나면 병원에 있어도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순자 씨가 집에 있었다고 달라졌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던 거예요. 그런데 순자 씨는 14년 동안 그 가능성을 100%라고 믿으며 자기 자신을 가둬놓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페네베이커 교수가 말한 핵심이에요. 풀리지 않은 감정을 속에 묻어두면 그 감정이 사실을 왜곡시킵니다. 자기 탓이 아닌 일도 자기 탓으로 바꿔버리고 그 무게에 깔려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강좌가 끝난 날 밤 순자 씨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펜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썼어요. 그때의 나에게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 한 줄을 쓰는데 3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글자가 눈물에 번져서 3번을 다시 썼어요. 순자 씨는 그날 이후 매일 밤 과거의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쓸 때마다 울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울다가 멈추는 시간이 짧아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편지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가 고마웠다로 바뀌고 왜 그랬을까가 그럴 수밖에 없었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석 달째 되던 날 순자 씨는 거실 소파에 놓여 있던 남편의 쿠션을 처음으로 치웠습니다. 쿠션을 들어 올리는데 손이 떨렸지만 그 자리에 손녀를 앉혔어요. 순자 씨 눈가에 주름이 잡히면서 14년 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과거를 붙들고 사는 건 무거운 돌을 등에 지고 앞으로 걸으라는 것과 같아요. 한 발짝도 못 나가면서 왜 인생이 안 풀리냐고 한탄하는 거죠. 과거의 잘못을 곱씹는 건 반성이 아닙니다. 자기 학대예요. 인생이 잘 풀리는 분들은 과거의 상처를 인생의 오점이 아니라 지나온 길의 일부로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었지. 이 한마디가 10년 묵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과거의 나에게 딱 한 줄만 써보세요.
그때의 너는 충분히 애썼어. 과거에게 넘겨줬던 오늘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걸음이에요. 머리를 깨우고 마음의 짐까지 내려놓았으면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아무리 마음이 가벼워져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주도권을 쥐고 있을 힘이 없거든요. 바로 우리 나이에 진짜 무서운 게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진다. 여러분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어디를 짚었습니까? 무릎을 짚었나요? 팔걸이를 짚었나요? 아니면 아무 데도 안 짚고 그냥 일어났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1년 전에도 지금처럼 으으 소리를 내면서 일어났습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그 소리가 언제부터 나기 시작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어서 어느 순간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나이에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돈이 없는 것도 외로운 것도 아니에요. 남한테 짐이 되는 겁니다. 화장실을 혼자 못 가는 것, 계단을 혼자 못 내려가는 것, 내 몸 하나 내 힘으로 거두지 못하는 것. 그 순간이 오면 내 인생의 주도권은 온전히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순간이 내일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소파에 1시간 더 누워있는 것, 오늘 산책을 내일로 미루는 것, 오늘 귀찮다는 말로 몸을 안 움직이는 것. 이게 하루하루 쌓여서 결국 그 순간을 불러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인데 이게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우울감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육이 줄면 이 물질도 줄어들고 그러면 뇌가 행복을 느끼는 기능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괜히 짜증이 나고 사소한 일에 화가 치밀고 가족한테 날이 서는 일이 잦아지지 않았나요? 그게 성격 탓이 아닐 수 있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내 몸이 말을 안 듣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없거든요. 짜증의 뿌리가 성격이 아니라 근육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을 덜 미워할 수 있어요. 몸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몸이 무너지면 사람이 무너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거창한 운동을 시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일 아침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세요. 10분만 걸으면 됩니다. 무릎이 아프면 천천히, 숨이 차면 벤치에 앉았다가 다시 걸으면 돼요. 저도 처음에 10분 걷고 돌아왔을 때 허벅지가 후들거렸어요. 고작 10분인데 이렇게 힘들다는 게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는 15분을 걸었고 한 달 뒤에는 30분이 됐어요. 몸이 달라지니까 목소리가 달라지더군요. 사람을 만날 때 괜히 쪼그라들지 않게 되고 말끝에 힘이 실리고 짜증 대신 농담이 먼저 나와요. 물론 매일 걷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비가 오면 안 나가고 싶고 몸이 찌뿌둥하면 오늘은 쉬자 싶고 일주일쯤 빠지면 그대로 흐지부지 되기도 해요. 저도 그랬어요. 중요한 건 끊기지 않는 게 아니라 끊겼을 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흘을 쉬었으면 나흘째에 다시 현관문을 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 나이의 운동은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내 몸의 주도권을 놓지 않는 것, 그게 내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준비예요. 내일 아침 현관문 앞에 운동화를 미리 꺼내 놓으세요. 눈 뜨자마자 보이는 곳에 놓아두면 발이 먼저 움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식과의 거리, 말의 무게, 배움의 힘, 과거와의 화해, 그리고 몸의 소중함까지 5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였죠. 그런데
이걸 다 갖춰도 매일 만나는 사람이 나를 갉아먹는 사람이면 다 허사가 돼요.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소박하면서도 강력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 관계를 덜어내야 나를 채울 수 있다. 젊은 시절에는 인맥이 곧 능력이라고 믿었어요. 경조사마다 얼굴을 비추고 모임마다 불려다니고 명함 한 장이라도 더 챙겨두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 나이에 돌아보면 그 수많은 인연 중에 진짜 내 편이었던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내가 힘들 때 전화 한 통 없던 사람,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으로 은근히 비교하던 사람, 뒤에서 내 흉을 보면서 앞에서는 웃던 사람, 그 사람들한테 쏟은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하면 속이 쓰릴 때가 있어요. 68세 윤하영 씨는 동창회, 아파트 분여회, 등산 모임, 봉사단체까지 4개 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던 분이에요. 화영 씨한테 부탁하면 안 된다는 게 없었습니다. 경조사 화환 주문부터 회비 관리, 장소 예약, 불참 회원한테 연락 돌리는 것까지 전부 화영 씨 몫이었죠. 주말이면 아침부터 휴대폰이 쉴 틈 없이 울렸어요. 카톡 단체방 알림이 하루에 300개씩 쌓이는데 화영 씨는 그걸 하나하나 다 읽고 답을 달았습니다. 남편이 좀 쉬어라 하면 화영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 없으면 모임이 안 돌아가. 그러다 작년 겨울 화영 씨가 폐렴으로 입원했어요. 열흘을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걸 하루 종일 보면서 화영 씨는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4개 모임 통틀어서 병문안을 온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오래된 동창 친구 2명하고 남편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단체방에 빨리 나으세요.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끝이었죠. 화영 씨가 없어도 모임은 멀쩡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총무를 맡았고 아무 문제 없이 송년회 장소까지 잡혀 있었어요. 화영 씨는 수액줄이 꽂힌 손등을 내려다보면서 오래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눈물이 나온 게 아니에요. 허탈했던 거예요. 내가 없어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사실이 서운한 게 아니라 바보 같았던 거죠. 내 시간, 내 체력, 내 마음을 전부 쏟아부었는데 돌아온 건 이모티콘 하나였으니까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가 연구한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 이 상황을 잘 설명해줘요.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남은 시간이 짧다고 느낄수록 관계의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넓고 얕은 인맥보다 좁고 깊은 관계에서 정서적 만족을 얻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사람을 가려 만나고 싶어지는 건 성격이 까다로워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건 아무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되지 못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화영 씨는 퇴원하고 나서 한 가지를 실행했어요. 4개 모임 중 3개의 총무를 내려놓은 거예요. 단체방 알림을 끄고 의무적으로 나가던 모임에는 더 이상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처음엔 불안했다고 합니다. 내가 안 나가면 나쁜 소리 하지 않을까, 나를 왕따시키면 어쩌지.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진짜로 아무 일도요. 대신 화영 씨는 비워진 시간에 베란다 화분에 상추를 심어봤어요. 방울토마토도 키워보고 정말 보고 싶은 친구 한 명을 집으로 초대해서 차 한 잔을 나눠보기도 했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화영 씨는 아직 답을 다 찾은 건 아니에요. 금요일 저녁에 예전 모임 사진이 올라오면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닌가 싶은 밤이 있다고 합니다.
텃밭을 가꾸면서도 가끔 손이 멈추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오후가 찾아온다고 해요. 30년 넘게 사람들 사이에서 살던 사람이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화영 씨한테 지금 행복하세요? 하고 물으면 화영 씨는 이렇게 답한다고 해요.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예전처럼 녹초가 되진 않아. 이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관계를 정리한다고 바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것, 그게 달라진 전부이고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에요. 관계를 줄이면 외로워질 거라는 건 착각이에요. 관계를 줄여야 비로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 자기 자랑으로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미워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시간과 에너지를 그쪽에 쓰지 않으면 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관계에 쏟는 시간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겠다는 내 선택이에요. 오늘 저녁 휴대폰 단체방 목록을 한번 훑어보세요. 알림을 꺼도 되는 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하나를 끄는 것만으로도 내일 아침이 조금 더 고요해질 거예요. 7번째,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줍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을 나중을 위해 살았어요. 자식들 대학 보낼 때까지만, 집 대출 다 갚을 때까지만, 은퇴하고 나면 그때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행복을 미루는 게 미덕인 줄 알았죠. 저도 늘 여유 생기면 그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왔을 때 손에 쥐어진 건 여유가 아니라 텅 빈 시간이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날들. 행복은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면 영원히 오지 않는 게 행복이었어요. 칠순을 앞둔 김영희 씨는 젊은 시절 참 고생이 많았던 분이에요. 남편 사업이 2번이나 망해서 집을 날리고 시부모님 병간호를 7년을 했고 자식 셋을 학교 보내느라 새벽마다 김밥을 말아분식집 납품을 했어요. 영희 씨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왔을 때 영희 씨 앞에 놓인 건 조용한 집이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만 보고 대화라곤 밥 됐어? 응이 전부였죠.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던 손이 갈 곳을 잃었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숟가락이 무겁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밥을 왜 먹어야 하는지를 모르겠던 거예요. 영희 씨에게 변화가 온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어요. 어느 봄날 아침 부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데 식탁 위에 놓인 물컵에 빛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영희 씨가 멍하니 그걸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예쁘네. 그게 전부였어요. 물컵에 비친 햇살이 예쁘다는 감각. 영희 씨는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해요.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도 왜 매일 불행하다고만 생각했을까? 예쁜 건 늘 거기 있었는데 내 눈이 닫혀 있었던 거구나. 그날 저녁부터 영희 씨는 잠들기 전에 수첩을 꺼내서 오늘 하루 중 기분 좋았던 일 3가지를 적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 산책길에서 본 진달래 한 송이, 손주가 보내온 하트 이모티콘. 처음엔 3가지를 채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었나? 하고 머리를 쥐어짜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낮 동안에 무심코 지나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이 건넨 가벼운 미소,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옛날 노래, 점심에 끓인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 수첩에 적을 거리를 찾으려고 하루를 살다 보니 하루가 달라진 거예요. 이건 영희 씨만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감정은 외부 조건보다 내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더 많이 달려 있다고 해요. 같은 하루를 살아도 불만에 눈이 가는 사람과 괜찮은 것에 눈이 가는 사람은 하루의 무게가 다릅니다.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잠을 더 잘 자고 몸의 통증도 적게 느꼈다는 연구 결과도 여러 편 있어요. 감사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연습하면 늘어나는 근육 같은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조건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순간에서 기쁨을 줍는 눈이 발달해 있는 거예요. 영희 씨는 지금 매일 아침 현관문을 열고 아파트 화단을 한 바퀴 돕니다. 어제 피지 않았던 꽃이 오늘 한 송이 피어 있으면 허리를 굽혀 한참을 들여다봐요. 주변 사람들이 영희 씨를 만나면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영희 씨는 어쩜 그렇게 표정이 밝아요? 영희 씨는 웃으면서 이렇게 답해요. 밝은 게 아니라 보는 게 달라진 거예요. 물론 감사일기를 쓴다고 매일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영희 씨도 수첩을 펴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한 줄도 못 쓰고 덮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몸이 아픈 날, 자식한테 서운한 일이 있는 날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날은 억지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수첩을 꺼내는 거예요. 어제 못 썼으면 오늘 다시 펴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전화를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대신 그 시간에 창밖을 보세요. 오늘 하늘이 어떤 색인지,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는지, 그 사소한 알아차림 하나가 텅 빈 하루를 조용히 채워줍니다. 타인에게 구걸하는 행복은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지만 내 안에서 길어 올리는 행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수첩 하나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 괜찮았던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억지로 좋은 일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지나간 하루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순간 내일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까지 7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듣고 나면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막상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어제와 같은 하루가 반복되기 쉽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에요. 손끝 하나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자식과의 거리. 자식한테 전화하고 싶을 때 바로 걸지 마세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그 시간에 나를 위한 일을 하나 해보세요. 그래도 전화가 하고 싶으면 그때 하시되 이 말은 빼세요. 너 왜 연락 안 하니?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엄마 오늘 수채화 배웠는데 재밌더라. 내 삶이 있는 사람의 전화는 자식한테도 부담이 아니라 반가움이 됩니다. 두 번째, 3초의 침묵.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3초만 멈추세요. 그리고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상대가 말을 다 마칠 때까지 끊지 말고 다 듣고 나서 한마디만 하세요. 그동안 이런저런 일이 있으셨네요. 묻지 않는 조언은 잔소리가 되고 물어본 뒤의 조언은 지혜가 됩니다. 세 번째, 하루에 하나 새로운 것. 휴대폰 기능 하나를 새로 익혀보는 것도 배움이에요. 모르는 게 나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 한마디가 어려우면 유튜브에서 궁금한 거 하나를 검색해서 끝까지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의 뇌는 어제의 뇌와 달라져 있어요. 네 번째, 과거의 나에게 한 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아무 종이에나 이렇게 한 줄만 써보세요. 그때의 나는 충분히 애썼다. 매일 쓸 필요 없어요. 마음이 무거운 밤에만 꺼내서 쓰면 됩니다. 5번째, 매일 10분 걷기. 아침에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세요. 10분이면 됩니다. 걸으면서 한 가지만 느껴보세요. 오늘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는지, 공기가 차가운지 따뜻한지, 몸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그걸 되찾는 게 운동의 시작이에요. 6번째, 알림 하나 끄기. 휴대폰 단체방 목록을 훑어보세요. 알림을 꺼도 아무 일 없을 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방 하나의 알림을 끄고 비워진 시간에 정말 보고 싶은 사람 한 명한테 직접 전화를 해보세요. 별일 없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100명에게 이모티콘을 보내는 것보다 한 명에게 목소리를 들려주는 게 100배 깊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7번째, 감사 3줄. 잠들기 전에 수첩을 꺼내서 오늘 하루 중 괜찮았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점심에 먹은 국이 맛있었다. 산책길에 바람이 시원했다. 오랜만에 친구 목소리를 들었다. 사흘만 해보세요. 낮 동안에 눈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7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손이 가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기지 마세요. 자식한테 넘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넘기지 마세요. 변해가는 세상에 넘기지 마세요. 지나간 과거에 넘기지 마세요. 약해지는 몸에 넘기지 마세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관계에 넘기지 마세요. 나중이라는 말에 넘기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한 것들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에요. 자식한테 전화 한 번 덜 하고, 말 한마디 줄이고, 새로운 거 하나 배우고, 과거를 한 줄로 내려놓고, 10분 걷고, 관계 하나 정리하고, 감사 3줄 적는 것. 누가 봐도 별것 아닌 일들이죠. 그런데 이 별것 아닌 것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전부 내가 내 삶을 직접 쥐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루하루 쌓아간 사람과 에이, 이 나이에 뭐라고 넘긴 사람의 3년 뒤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견뎌왔고 누구보다 많이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에너지를 오롯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써도 되는 시간이에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익은 과일이 가장 달듯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지금까지 중 가장 달콤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리모컨은 내 손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 수첩 하나를 꺼내보세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주인공인 인생이 다시 시작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7가지 중 무엇을 가장 먼저 해보고 싶으신가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자식한테 전화 한번 참아보겠다. 내일 아침 10분만 걸어보겠다는 다짐도 훌륭합니다. 그 다짐을 잊지 않도록 댓글창에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시작이라는 댓글이 여러분의 인생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성장하는 시니어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